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 코미디언 박나래 씨 이야기로 분석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가 그냥 단순 가십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 방송복귀가 아니라 형량이라는 훨씬 무겁고 좀 서늘한 단어가 공공연하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보통 연예인 논란은 자숙 후 복귀, 뭐 이런 익숙한 공식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결이 완전 다르죠. 마치 그냥 안개 낀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러 폭로랑 의혹들이 어떻게 하나로 엮여서 실형 가능성이라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냉정하게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좀 명확해 보이네요. 어떻게 개별적으로는 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을 법정 앞에 세울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가? 네,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진짜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연예인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대중이 등을 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건이 도덕의 영역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계산기 위로 올라갈 때,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연예인 가십으로 섭외하던 이야기가 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이러한 혐의가 더해지면 양형이 이 정도 나오겠는데? 하고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자료는 현재 박나래 씨가 정확히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더는 안 통한다는 거죠. 합의 여부나 아주 사소한 증거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실형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요. 연예인 스캔들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가십에서 형사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솔직히 아직 확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 언급된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이나 전 매니저와의 다툼 같은 개별 사건만 보면 이게 어떻게 교도소까지 갈 일인가 싶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흩어진 조각들을 이 분석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로 엮고 있나요? 사실 법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한 방의 KO 펀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죄비 계속 쌓이는 거. 제비요? 네, 하나하나는 버틸만 한데 이게 10번, 20번 맞다 보면 결국 다리가 풀리는 것과 같죠. 이 자료는 박나래 씨의 상황을 바로 이 누적 데미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누적 데미지라.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각각의 폭로는 그냥 가벼운 잽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여서 한 사람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폭로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요, 그 자체 처벌 수위 때문이 아니에요. 사건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맥락이요? 네, 예를 들어 전 매니저가 주장한 차량 뒷좌석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폭로요. 그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 아니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한 행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맥락 형성의 힘이에요. 여기에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으로 읽힐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문제행동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사기관은 이걸 단순한 흠집내기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가, 그 본질을 파고들게 되죠. 결국 박나래 시인의 가장 불리한 건 각각의 폭로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폭로들이 전부 권력형 갑질이라는 하나의 관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퍼즐 조각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와, 법정은 생각보다 그 사람의 캐릭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판사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렇게 부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되는 뭐랄까 결정적인 스위치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합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기폭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와의 갈등이 합의 없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국면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합의가 무산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어차피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합의 결렬은 검사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신호요. 아, 그때부터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 공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더 이상 가해자의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당사자들끼리 풀었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가 저렇게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검사의 스탠스가 바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부터는 박나래 씨의 이미지나 대중의 여론 같은 건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요? 네. 오직 서류 위의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 같은 객관적인 정황, 그리고 반복성만이 중요해지죠. 이 분석 영상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요. 수사기관과 법정이 주목하는 건 뭐 거창한 증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정 조율을 위해 주고받은 아주 평범한 문자 메시지, 특정 약물이나 시술과 관련된 표현이 담긴 카톡 대화, 혹은 알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녹취의 아주 짧은 한두 마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단서들입니다. 이런 작은 조각들이 권력형 갑질이라는 큰 그림과 연결되는 순간 나는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정말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거대한 벽을 만드는 느낌이네요. 네, 특히 의료 관련 사안은 관리 책임과 반복성이 동시에 평가되는 영역이라서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여로 보이게 되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죠. 판사와 검사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깨어 맞춥니다. 갑질 논란, 의료 문제, 사생활 폭로가 모두 같은 방향, 즉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방향으로 정렬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나올 여지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영상에서는 초범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대부분 이런 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이런 논란이 터지면 일단 침묵하는 게 정석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시간이 약이다라면서요. 괜히 섣불리 해명했다가 말실수라도 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 네, 그렇죠. 이 자료는 그런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 왜 지금은 위험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 지적 역시 이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한 피단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없애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왜 그런 거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건이 이미 여론전의 단계를 지나 법정이라는 무대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감정적이고 쉽게 잊지만 수사 기록은 논리적이고 영원히 남습니다. 기록은 남는다. 네, 지금 침묵하는 것은 상대방, 즉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로만 사건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가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해봤자 이미 형성된 프레임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요. 그렇죠.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어서 모든 선택이 위험하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 기록의 문제입니다. 기록이요? 네, 대중의 기억은 휘발성이 강하지만 판결문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자료는 이 사건이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박나래라는 인물의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방송 활동은 언젠가 재개될 수 있어도 법적 기록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확실히 사건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옳고 그런가를 넘어서 이 사건이 어떤 판결로 끝날 것인가를 옮겨갔다는 분석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미 감정적인 호불호를 넘어서서 사건의 법적 결말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정도로 감옥까지 가겠어라는 반응보다 이 조합이면 위험하다, 판사가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다라는 말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흐름이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는 뜻이죠. 네. 더 이상 웃음으로 덮을 수 없는 국면, 예능인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언어가 지배하는 차가운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는지 그 중심에 있는 누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균열들이 모여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네요. 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아닌 법의 언어가 지배하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 상황이 얼마나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한 인물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축적되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부정적 정보나 폭로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또는 법적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그 판단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